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이고 딸 하나 있는 여성입니다. 몇 년 전까지 저는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바로 이혼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척이나 공들여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됐으니 절망스러웠죠. 하지만 제 딸이 그러더군요. 모든 상황이 완벽해질 수 없다고 말이죠.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끝까지 시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끔찍한 인간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거예요. 엄청난 빚에 시달리면서 말이죠. 어째서 그런 결혼 생활을 선택했나 물으신다면 사실 제 남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저를 많이 좋아해줬죠. 심지어 아이까지 있는 미혼모인 저라도 상관없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딸도 엄청 예뻐해줬고요. 제 상처를 자신이 모두 치료하겠다는 포부도 있었죠.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불만이 섞인 듯 말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애는 안 생겨? 혹시 당신 일부러 피임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여자들 있다고 하던데 첫째 아이한테 집중시키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피임약 먹으면 부작용 심해서 그런 약은 입에 대지도 않아. 예전에 온천 간다고 딱 한 번 먹어봤다가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예전 약이랑 요즘이랑 다르겠지. 요즘엔 잘 나온다는데. 아님 이게 말이 돼? 우리가 결혼한 게 3년이 넘어가는데 아이 소식이 전혀 없잖아. 혹시 아직도 그 인간 그리워하는 거 아니지? 부자였다며.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얼마나 우습겠냐고. 구질구질 가난하고 집 하나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억지 좀 부리지 마. 그 사람 이야기가 왜 나와? 왜 나오긴? 의심할 만하니까 나오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이런 말 안 하겠나? 무엇보다 우리 엄마도 엄청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 어머님은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야! 우리 엄마야. 당신이 뭘 알아? 엄마 나름대로 너 배려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척하지 마. 애가 안 들어서면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한 명 있다고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었죠. 저 좋다면서 쫓아다닐 때도 결혼을 했을 때도 저와 제 딸 주혜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 난데없이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욕심이 생길 수 있겠다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저 노력을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막상 난임 시술을 받자고 제의를 하면 발을 빼버리곤 했습니다. 나 바빠. 요즘에 회사에 일도 많은데 그 병원에 꼭 가야 해? 아이 가지고 싶다며. 1년 넘어가면 난임이라고 해서 우리 둘 다 검사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피임하고 있는지 의심한 건 당신이잖아. 몰라. 난 그런 거 싫다고. 무슨 그런 치료까지 받아야 해? 자연스러운 게 최고지. 그때는 그냥 단순히 시술 과정을 기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는 애초에 핑계에 불과했고 제게 시비를 걸고 싶었던 것뿐이었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게 끝도 아니었고 딸이 하루하루 커질수록 남편은 이상해졌죠. 주애는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네. 눈도 크고 코도 높은데 또 얼굴은 작고. 당신도 미인이긴 하지만 서구적인 쪽은 아니잖아. 이를테면 조선시대에 선호하던 다 나은 얼굴이지. 아무리 봐도 당신이랑 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 남자의 피라서 그런가? 그 사람 이야기가 왜 또 나와? 그리고 주애는 날 닮았어.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얼굴이 뚜렷했어. 그러다가 크니까 조금씩 작아진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넌 곱슬이 아니고 증모인데 주애는 반곱슬이지. 더구나 쌍꺼풀이 있는 눈이잖아. 당신은 속쌍꺼풀인데.
너나 나나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좀 솔직해질 수 없어? 그냥 그 인간 얼굴이랑 닮은 거 맞잖아. 주해 친부. 내가 모를까봐? 아주 좋겠어. 그렇게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났으니. 아이고, 근데 어쩌냐? 결국 네 끝은 난데. 평범한 회사원의 박봉이나 받는 게 당신 남편이란 사람이라고. 아, 여보, 또 왜 그래? 왜? 지겨워? 그래도 당신 과거잖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말은 사실 다 개소리야. 과거 많고 지저분한 인간들의 핑계라고. 과거가 쌓여서 지금이 생긴 거지. 과거가 왜 별개의 문제야? 내가 어디 하나 틀린 소리 했어? 막말로 내가 당신한테 만나자고 했을 때 고민 엄청 했잖아. 그야 당신은 초혼이고 난 미혼모니까 고민을 하지. 아니, 그게 아니지. 그 남자를 못 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튕긴 거 아니냐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랬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지. 아니, 난 거의 확신해. 지금도 후회 엄청 하고 있다는 거 눈에 다 보여. 난 못 속여.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남편의 자격지심이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와 싸우는 사람처럼 혼자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짓을 했죠. 때문에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딸을 마음껏 예뻐해 주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딸 역시도 슬슬 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반에 결혼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아빠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기 이거 이런 식으로 말을 걸 때마다 주어를 빠뜨리고 말을 했죠. 때문에 남편이 변하고 난 뒤에 이혼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진수성찬을 차리면 남편의 반응은 혹시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했어? 와, 진짜 부럽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네. 라고 했고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해서 좋은 곳에 데려가도 그 인간이랑 여기 같이 왔었나? 진짜 좋은 곳 많이 다녔나 보다. 미안해서 어쩌냐? 난 이런 곳 모르는 촌놈이라서 라며 빈정거렸기 때문이었죠. 노력도 소용이 없고 대화도 통하지 않으니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 두려웠습니다. 저도 참 이기적이고 못된 여자였죠. 아이를 위해서 진즉에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결혼을 2번 실패한 여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결혼이야 잘 모르고 서투른 어린 나이였기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두 번째는 다르죠. 제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온전히 제 탓이었으니까요. 물론 서류상으로 따지면 저 역시 남편과 한 결혼이 처음이긴 했습니다. 애초에 주애의 친부와는 혼인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 남자 역시 주애가 있는 것도 모른 상태로 저와 헤어졌거든요. 그 사람과는 연애만 3년을 넘게 했습니다. 대준 씨는 제가 21살에 만난 첫 남자친구이기도 했죠. 소박하고 털털한 성격이었는데 애교가 많아서 마치 커다란 강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확신했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면서 저는 알게 됐죠. 저희와는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걸 말입니다. 남자친구는 부자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몰랐냐? 하고 되묻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저보다 약간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였죠. 그도 그럴 게 10년은 타고 다녔을 것 같은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녔고 지갑도 너무 낡아서 제가 생일 선물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좀 사는 집의 도련님이라는 말에 놀란 건 저였습니다. 당연히 대준 씨는 그런 저를 설득했죠. 속이려던 게 아니야.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니까. 어쨌든 부자라는 거잖아. 그간 왜 날 속였어? 난 솔직히 이해가 전혀 안 돼. 우리 만난 게 벌써 3년이 넘었고 그 정도 기간이라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이 있었어. 그리고 그 땅은 예전엔 별거 없고 팔리지도 않는 그런 돌밭이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귀농해서 집이나 지어서 살자고 남겨둔 거였는데 그게 재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언젠데? 한 8년? 뭐? 그런데도 말을 안 해? 왜? 내가 돈 보고 접근하는 그런 여자처럼 보였어? 그런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기가 부끄러웠어.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좀 변해서 자꾸 구속하고 해서 그 돈은 받지도 않았고. 어쨌든 오빠 어머님이잖아. 결혼 반대하시는 거고. 내가 설득할 거야. 엄마가 지금 잠깐의 부에 취해서 그런 거라고. 자기 얼굴 직접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실 거라고 난 확신해. 날 믿어줘, 어? 솔직히 그때 자존심이 많이 상하긴 했습니다. 홀어머니가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기에 막막하기만 했죠. 그럼에도 저 역시 대준 씨와 헤어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믿어달라는 대준 씨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대준 씨 어머님과의 대면이었습니다. 동네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게 됐는데 선글라스에 화려한 공작새 같은 모피 코트를 입고 나타나셨더군요.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자 어머님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휙 던지고는 앉았죠. 난 돌려 말하는 거 못해. 그리고 너 같은 거한테 돈 쥐어줄 생각도 없고. 그러니 우리 아들이랑 헤어졌으면 좋겠어.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깔끔하고 심플하게. 오케이? 어머님, 저 진짜 대준 오빠를 사랑하고 있어요. 저희 만난 기간도 3년이 넘었고. 3년이고 30년이고 네가 노력해서 우리 대준이랑 눈높이 맞출 수나 있어? 없잖아. 막말로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못할 건데. 이봐 아가씨, 인생이 그런 거야. 수준 차이라는 건 집의 담장의 높이지. 만약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담장으로 너 같은 게 기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도둑년. 그걸 바로 도둑년이라고 하는 거야. 즉, 넌 절대로 우리 집 대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통과 못할 거다. 이런 말이지.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지?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으면 이해 못하겠다고 해.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준 오빠가 그간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고 알았다면 절대로. 그러자 대준 씨의 어머님이 픽 웃었죠. 절대로 안 만났다? 그래, 그건 믿어. 우리 대준이하고 다니는 꼴만 봐도 알지. 근데 아가씨, 우리 대준이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아가씨는 대학도 못 나왔지만 우리 대준이는 진짜 좋은 대학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가씨는 뭐가 있어? 들어보니 공장에서 일을 한다며? 그건 수준 차이가 아닌 것 같니? 참 웃긴다. 우리 집안에 대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대준이만 봐도 사는 세계가 다를 텐데 말이야. 몰랐던 척 순진한 척 했지만 결국 능력이랑 학벌까지 다 따지고 만났으면서. 어머님, 저 진짜 잘할게요. 대준 오빠한테도 잘하고 모르는 게 있다면 배울게요. 저 진짜 빨리 배워요. 진심으로 대준 오빠랑 헤어지란 말씀만은. 우리 대준은 이미 짝을 정해놨어. 사랑? 그게 얼마나 가는데? 3년? 4년? 나도 내 남편이랑 바로 갈라섰어. 그 시대에 연애 결혼까지 한 인고 부부였는데 말이야. 돈 생기니까 바로 갈라서자고 하더라. 즉, 부부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사랑은 끝이 나는 거야. 그런데 고작 그 몇 년 때문에 평생을 내 아들 발목 잡으려고 하진 말았으면 좋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사랑하면 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게 딱 지금이고. 저는 두 손을 모아서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난 너 싫다. 울상인 것도 싫고 지금 내 아들 옆에 붙어있는 것도 싫어. 꼭 벌레 같아. 내 아들 어깨에 붙어있는 그런 벌레.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내가 요즘 밤에 잠을 못 자. 넌 나한테는 악몽이고 내 아들한텐 지뢰, 폭탄 이런 거거든? 그니까 꺼져줄래?
너랑 있으면 가난이 전염될 것 같으니까. 그땐 저 역시 어렸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제정신을 유지하며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는 없었죠. 자주 다투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말로 어머님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대준 씨에게 돌려주기도 했죠. 대준 씨는 저를 잡았지만 끝내 저는 그 만남 자체를 끝낼 생각으로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까지 갔고요. 우린 그렇게 완전히 끝나게 됐죠. 문제는 모든 게 끝난 이후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아이를 지워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혼모라며 손가락질을 당해도 저는 제게 온 생명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애초에 저는 제가 선택한 것들을 후회하지 않고 순응하는 편이었습니다. 끝내 이별을 했지만 저는 대준 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했다는 기억만 남겼고, 비록 미혼모로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긴 했지만 태어난 주혜의 얼굴을 보며 모든 걸 보상받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제게도 후회되는 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에게 대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였죠. 제게는 단순한 추억이었고 딸의 친부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었지만 남편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특히나 대준 씨의 학벌이나 집안이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죠.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주식을 하다가 몽땅 날려버리고 말았거든요. 그간 생활비도 거의 안 주더니 그 돈으로 주식하고 있었던 거야? 복구시키려고 한 거잖아. 내가 괜히 그랬겠어? 나도 짜증나. 아무리 그래도 이 집 전세금에 내 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의도 없이 왜 그런 짓을 해? 이제 앞으로 우리 세 식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날 원망해? 나를? 그럼 내 잘못이라는 거야? 당신이 전세금 담보로 대출받고 월급에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왜 그랬는데? 당신 때문이잖아. 그 남자처럼 부자였으면 한 게 당신 아니야? 내가 언제? 내가 당신한테 돈으로 닭다리라도 한 번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대체 언제까지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낼 거야? 왜 과거를 가지고 날 이렇게 괴롭혀? 과거? 저기 그 과거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있는데 그게 왜 과거야? 나한텐 현재야. 나도 억울해. 당신 딸만 보면 그놈이 떠올라서 미치고 발작 뛰겠는데 어쩌라고? 당신도 여자 만났었잖아. 그것도 7명인지 8명인지 만났다고 했잖아. 내가 그걸로 뭐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야, 미혼모랑 그거랑 같냐? 애 낳은 거랑 연애랑 같아? 파혼이랑 여자친구랑 같아? 그럼 뭐 어쩌라고. 그거 알고도 결혼하자고 따라다닌 거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그러게. 나도 그거 생각하면 후회가 막심해. 그냥 아무 여자랑 결혼을 했어도 당신이랑 사는 것보단 100배는 즐거웠을 거야. 됐냐? 그럼 이혼해. 차라리 이혼하자고. 이혼? 좋아. 근데 그냥은 안 되지.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했던 일 때문에 진 빚이니까 이혼하더라도 갚고 가. 나만 혼자 독박 쓰는 건 너무 억울하거든. 아님 난 이혼 못해. 그리고 이대로 그냥 이혼한다고 하면 양육권까지 내가 받아낼 거야.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난 평생 당신이랑 주에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내가 못할 것 같냐? 당신 미쳤어? 진짜 왜 그래? 미쳤어. 왜? 난 미치면 안 되냐? 네 남자랑 나 그리고 너 그 셋이 사는 것 같은 이 집구석에서 안 미치는 게 더 이상하지? 나 이럴 거 없어서 겁도 안 나. 그니까 이혼하려면 돈 갚아. 다 갚으면 나도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해 줄 테니까. 몸까지 떨면서 제게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보며 저는 고개를 저었죠.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양육권 못 받아내. 이혼 소송하면 내가 이겨. 그러자 남편은 절 노려보더니 사악하게 웃더군요. 그래, 그렇겠지. 그럼 이건 어때? 너네 남편 주혜 친부
그 사람한테 양육비 단 한 푼도 못 받았잖아. 내가 그쪽 가서 일시불로 다 달라고 해야겠네. 요즘 세상에 이름이랑 나이 알면 다 찾아낼 수 있거든? 그럼 그렇게 해도 주애가 무사할까? 여보! 부자라며. 그럼 양육비도 줄 거고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한테 주애 빼앗길 수도 있겠다. 아니야? 그니까 당신도 무서워서 한 번을 연락 못한 거 아니냐고. 어쩔래? 나랑 빚 갚을래? 아니면 당신의 첫사랑한테 추한 꼴 보이면서 양육비 받아내줄까? 선택해! 그땐 남편이 큰돈을 잃어서 반쯤 미쳤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정말로 제 딸의 친부를 찾아갈 것 같았죠. 그래서 겨우 진정시키고 그 빚을 갚아보자고 설득을 했어요. 저 역시 그날 이후에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했고 동시에 요양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과정도 이수를 했죠. 아는 분이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추천을 해줬기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왔기에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고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돈을 벌어오자 얼마 뒤에 회사를 그만둬 버리더군요. 이혼할 마음이 없어진 건지 아님 편안하게 살고 싶어진 건진 모르겠습니다. 본인 말로는 주식 투자를 본업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그저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빚은 점점 늘어났죠. 참던 딸 역시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혼한다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자꾸 이혼을 못해? 설마 계속 살겠다는 건 아니지? 혹시 마음 약해져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주혜야. 아니면 지금이 몇 년째야? 이 정도면 됐어. 협박? 더 하라고 해. 나도 좀 있으면 성인이야. 친아빠고 양육권이고 뭐고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다고. 그니까 이혼해. 근데 우리가 당장 갈 곳이 없잖아.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을 거고. 기다리면 답이 있긴 하고? 그냥 난 고시원 들어가면 돼. 어차피 잘 됐어. 나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니까. 대학은? 너 성적이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런 한가한 생각 이제까지 한 적 없어. 엄마, 그니까 엄마는 저 사람한테서 벗어나. 난 일하면서 공무원 준비할 거야.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면 학원비도 무료라고 하더라. 어떤 곳은 식권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준비할 거야. 응? 알았어. 엄마, 그럼 이혼할게. 조금만 버텨. 엄마 이제 능력 있어. 요양사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제법 쌓였고 금방 돈 잘 버는 일 구해서 집 얻어줄게. 무리하지 마. 고시원도 나쁘지 않으니까. 엄마가 기다리는 완벽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 이혼이 완벽할 순 없는 거야. 그저 선택하는 거지. 딸의 강력한 요구로 저는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맘 같아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지만 당시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죠. 열심히 일을 해도 모두 빚을 갚아야 한다면서 남편이 대부분을 가져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얼추 거의 다 갚았을 무렵에 남편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의 반응은 이전과는 달랐죠. 이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그리고 빚 아직 못 갚았잖아. 이건 부부 공동의 문제라고. 내가 말했지. 빚 다 갚으면 그때 해주겠다고. 이제 협박 같은 거 안 통해. 그땐 우리 딸이 어렸으니까 그런 거지. 당신 돈도 안 벌어오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이혼 사유 되거든? 그리고 이 정도면 당신이 진 빚은 거의 다 갚았잖아. 언제까지 갚으라는 건데? 증거 있어? 내가 집안일 안 한 증거 있어? 우리 둘이 합의해서 난 집안일하고 당신이 나가서 벌기로 한 거잖아. 내가 이렇게 나오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변호사 살 돈은 있고? 당신이란 사람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래, 그니까 돈 가지고 와. 그럼 내가 깔끔하게 갈라서 줄 테니까. 아님 소송해. 나도 할 말 많아. 네 딸년 내 피 하나도 안 섞인 거도 내 딸처럼 그렇게 품어줬는데 이제 와서 토사구팽 당할 순 없지.
난 무조건 물고 늘어질 거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줄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만 고생해서 그 돈으로 변호사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남편은 제 수중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죠. 남의 집 파출부하면서 그런 남편 때문에 일을 그만둔 적도 많았고요. 그러니 이전보다 돈을 많이 주는 곳에서 일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입주가정부로 말이죠. 그러다가 한 아주머니께서 제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 가정부에게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자리인 부잣집의 입주가정부였죠. VIP요? 근데 거기 입주가정부는 들어가기 힘들지 않아요? 아유, 주희 엄마도 아는구나. 복잡하지. 애초에 아무나 다 들어가지도 못해. 범죄 사실 확인 증명도 해야 하고 병원에서 진단서 가지고 가야 되지. 은행 기록까지도 요구하는 곳이 많잖아. 그뿐이야? 요즘은 외국어 가능한 사람을 뽑는 곳도 있을 정도야. 애초에 아는 사람 소개로만 들어가고 VIP 전용 입주 가정부가 따로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봐야지. 근데 왜 저희 회사에서 구한대요? 그니까 좀 문제가 있긴 해. 이미 다른 사람들도 들어갔다가 포기했어. 우리 회사에서만 7명이 짧으면 반나절, 길어야 일주일 버텼고 결국 다들 못하겠다고 나왔거든. 미친 할망구, 아주 성질이 고약한가 봐. 들어보니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하던데 아픈 사람 케어하는 게 좀 힘들어? 음식도 가려야 될 테고 그 짜증까지 다 받으려면 보통은 아닐 거야. 잘 알죠. 저도 예전에 요양사 자격증 따고 몇 번 병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어머, 그런 자격증이 있었어? 그럼 더 잘 된 거 아니야? 주희 엄마 돈 필요하다며. 들어가서 눈 딱 감고 일해. 보통 입주가정부에 비해서 돈이 3배야, 3배. 3배나 준다고요? 아무래도 단순한 입주가정부도 아니니까 병간호랑 가정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지. 워낙 소문이 안 좋아서 갔다 온 사람들이 저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소리에 발작이 일어났다고 하기도 했죠.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주 가정부들이 일을 그만두면 다들 자기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의 말에 과장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80대에 가까운 그 집의 사모님은 아주 작은 종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작지만 꽤 큰 소리가 나는 종이었고 밤이고 낮이고 그걸 흔들었죠. 아줌마, 나 물 시원한 걸로 가져다 줘. 사모님은 그러고 손을 길게 뻗고 있는데 빨리 가져다 주지 않으면 팔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때문에 종종 걸음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뛰어가야 했죠.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제가 떠다 준 물을 조금 마시고는 바닥에 확 던지더군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시원한 거 달라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짧게 숙이고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미지근한 물로 드렸어요. 야, 너 입주가정부 주제 지금 나 가르쳐? 감히 너 따위가?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사모님은 소리를 꽥 질렀죠. 너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아니요, 못 나가요. 어차피 제가 나가면 여기 올 사람 없어요. 사모님 돌본다고 온 사람들 다 도망쳤고 저희 회사에서도 다들 몸살이고 있으니까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잘 돌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봐주세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사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저는 사모님의 발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유리 조각 다 치울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매일 뭔가를 던지고 성질나면 부셔버리고 사모님은 괴팍하다는 말에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신공격적인 언행에 욕설도 많이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모님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종종 자신의 몸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자들의 반응과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일주일 또 일주일 저는 사모님의 횡포를 참아냈습니다. 하루는 제가 청소를 하며 흥얼거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불쾌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세상 사는 게 참 행복해 보이네. 뭐가 그렇게 좋아? 거실창이 넓어서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잘 들어서 좋네요. 아주 좋겠네. 아주 세상 편안해 보여. 아줌마는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내 꼴이 많이 우습겠어? 이 나이 먹어서 혼자서 자식들 하나 없이 사는 거 보면. 그렇지. 그 나이 먹어서 자식들 하나 없이 이렇게 잘 사는 게 왜 우습죠? 아픈 거야 치료하면 나을 거고 이런 좋은 집에서 사는데 집도 없는 제가 왜 사모님을 우습게 봐요? 아줌마 집이 없어? 아니 왜? 그럼 가족들은? 딸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고시원에 들어갔고 남편이랑은 이혼하려고 이 집에 들어온 거고요. 남편이 빚을 많이 졌거든요. 결혼 생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빚도 갚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이 세상 살다 보니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게 많더라고요. 그때 사모님이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죠. 딸이 성인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결혼 생활이 10년이야? 아, 그 사람 딸이 아니거든요. 미혼모였어요. 미혼모? 20년 전... 아유, 그렇구나. 미안, 내가 몰랐네. 그날이 처음으로 사모님이 제게 사과를 한 날이었죠. 제가 불쌍해 보였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사모님은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준비한 식사를 다 버리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먹는 신용이라도 하셨죠. 또한 미지근한 물에도 어느 정도는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저와 함께 산책도 하셨죠. 그런데 희한하게 동네 사람들이 사모님을 보는 눈빛이 좋지 않더군요. 사이가 안 좋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이 말씀하셨죠. 망할 소시오패스들.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래서 산책 안 간다고 한 거야. 나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이 동네 오래 사셨다고 했죠? 거의 22년? 24년? 그 정도는 살았지. 근데도 난 아니래. 지들이랑 태생이 다르다 이거지. 실은 내가 졸부거든. 갑자기 돈방석에 앉아서 이 동네로 밀고 들어왔는데 그땐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어울려 보려고 공부도 했거든? 근데 안 돼. 난 안 된대. 네? 아니 뭐 그런... 내 가방에 브랜드 마크가 조금만 커도 촌스럽다, 졸부티 낸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아니 왜요? 마크가 클 수도 있지. 나도 예전엔 몰랐거든? 뉴스에서 재벌들이 갑질한다 뭐한다 이런 말 할 때는 이해를 못했어. 아니 도대체 왜? 아니 서민들을 본인들 입장에선 약간 무시할 수 있어도 왜 저런 걸 못 참을까? 아니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생각했었어. 아줌마도 그런 생각했지? 그렇죠. 돈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까 이런 생각은 했죠. 그들은 모르는 거야. 그게 애초에 왜 잘못인지 모른다고. 네? 그럴 리가...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나도 여기 오래 있어 보니 알게 됐어. 돈이 많으니 주변엔 안 좋은 사람들이 꼬이지 그들을 위해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 다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뿐인 거야. 그러니 어느 순간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권력이라는 게, 또 돈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지. 나 역시도 그랬고. 물론 나는 어설프게 따라하려고 한 거지. 그저 졸부주제 그러다 보니 저 사람들이 날 따돌리더라고. 사모님의 말로는 그들은 공감을 모른다고 합니다. 애초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연습 자체도 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비난할 수도 없다고 했죠. 그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짐승들이 각자의 환경에 맞게 퇴화와 진화를 하는 것처럼 그들도 단순히 그런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님이 탄 휠체어를 힘있게 밀면서 말했죠. 이제 둘이니까 못 따돌리죠. 이제 우리가 따돌리면 되는 거고요. 제 말에 사모님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줌마는 진짜 웃긴 거 알아? 나한테 안 된다고 하질 않나? 조언이고 충고까지 하질 않나?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 건지 모르겠네. 당당하죠. 뭘 믿고 당당하냐면 사모님이요. 저 아니면 사모님 감당 못할 거 알거든요. 처음으로 사모님과 저는 큰 소리를 내며 웃었죠. 햇살은 유난히 따뜻하고 한적하기만 한 그 동네는 반짝거리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매일 집 앞의 정원이나 골목을 오가며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주친 몇몇 사람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피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정기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오는 것 이외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삭막할 정도로 조용했지만 나름 운치는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한 지 2달이 좀 넘어갔을 때 제 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가 온 거죠. 사모님, 제가 잠깐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분에게 연락을 드렸으니 무슨 일인지 말은 하고 가. 뒤에는 뭐든 상관없으니. 그게 제 딸이 지내는 고시원에서 속옷도둑이 제 딸 방을 뒤졌다고 해요. 딸이 놀라서 울고불고 경찰서라는데 피해자들이 꽤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변태 같은 놈. 애가 많이 놀란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아요. 기다리게. 내가 박기사한테 연락해 놓을 테니까 자가용으로 타고 가. 제가 바로 딸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틀은 못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고. 집을 구하면 끝이야? 왜 그렇게 현실성이 없어? 고시원이야. 앞에만 당장 나가도 음식점도 있고 학원도 코앞이지만 이사할 곳은 바로 뚝딱 나와? 그리고 들어가려면 침대니 뭐니 다 사야 될 텐데 남편이 빚 갚는다고 돈 다 털어가서 뭐 남은 거 있어? 여기서 돈 많이 주는 거 몰라서 그래도 방 하나 구할 돈은 있어요. 이혼이 좀 미뤄지긴 하겠지만 그게 급한가요? 제 딸이 우선이지. 참 답답하네. 말귀를 왜 못 알아먹어? 딸 여기 와서 살라고 하라는 거잖아. 저는 너무 놀라서 되물었죠. 여기요? 하지만 여긴 너무 멀고. 기사가 있는데 어차피 병원 갈 때 외에는 잘 쓰지도 않아. 통학하면서 차에서 공부도 하고 여기 방도 널려 있는데 그 아이 하나 더 온다고 복잡할 것도 없어. 그렇게까지 해주신다고요? 저야 너무 감사한데. 아줌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딸을 데리고 있으면 아줌마가 이것저것 신경 쓰고 지금처럼 아픈 날 두고 나가는 일도 없어지겠지. 다 나 편하자고 하는 거야. 틱틱거리면서 말은 해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배려해주는 거라는 걸요. 덕분에 저는 딸을 고시원에서 데리고 나왔고 그렇게 셋이 함께 살게 됐죠. 워낙 낯을 많이 가리는 딸이라서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그 집에서 잘 적응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함께 산책을 갈 때는 딸도 함께 나가줬고요. 저도 엄마랑 사모님이랑 같이 병원 가도 될까요? 근데 사모님이라고 하는 게 왜 나는 입에 딱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느낌이 그래요. 그럼 할머니라고 부르렴. 나도 어린애가 그렇게 부르는 게 영 그랬어. 정말요? 이러니까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네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7살일 때요. 할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지만. 그랬니? 그럼 너희 아빠는? 아저씨요? 어릴 때는 좀 잘해주셨는데 중학교부터는. 그니까 엄마랑 결혼하고 몇 년 뒤에는 최악이었어요. 제 얼굴에서 친아빠 얼굴이 보인다나? 그래서 저도 아빠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서 제가 저희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저는 딸이 쓸데없는 말까지 하자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라니? 너 진짜...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 이야기 왜 해? 뭐 어때? 그냥 말한 건데. 엄마는 말을 너무 안 해. 그리고 할머니가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허락했잖아. 난 그렇게 할 거야. 딸도 함께 살게 해준 사모님에게 감사하긴 했지만 저는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지금이야 많이 유해지긴 했지만 초반을 떠올리면 딸에게 상처가 될까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모님은 제 딸은 유독 예뻐하셨어요. 자신의 딸이 생각나기도 하고 손녀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말이죠. 그걸 딸도 아는지 버릇이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친숙하게 사모님을 대하더군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별일은 없었다는 게 신기했죠. 문제는 사모님의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암이 퍼지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괜찮아 보였던 거지, 암은 꾸준히 온몸으로 번지고 있었죠. 때문에 어떤 날에는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사모님의 기력은 갈수록 약해졌죠. 그 사이 많이 가까워진 딸은 그런 사모님 곁을 지키는 날도 많아졌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사모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지 힘겹게 제 귀에 속삭이듯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 이거 받아줘. 사모님은 베개 밑에서 편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편지요? 읽어봐도 되나요? 안 돼, 그러지 마. 약속해. 내가 죽으면 그때 읽겠다고. 이 약속 어기면 나 아줌마 다시는 안 볼 거야. 알았어? 내 느낌엔 한 달 그 안에 죽을 것 같아.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죽는 건 안 무서워. 그저 내가 헛살았다는 게 무섭고 후회가 되지. 그러니 그때 꼭 읽어줘. 알겠나? 약속을 꼭 지켜줘. 저는 바짝 마른 사모님의 새끼손가락에 약속을 몇 번이나 해야 했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약속했던 한 달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고작 그 편지를 주고 열흘 후 새벽에 잠을 자듯 그렇게 숨을 거두셨죠. 고작 반년, 사모님을 모셨을 뿐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텅 비어있는 장례식을 지키면서도 사람들이 사모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할 때에도 너무 슬펐죠. 제 딸 주혜 역시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적어도 주혜에게만큼은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으니까 말이죠. 헌데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방문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모님은 흔히 말하는 벼락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때 주위에 그 누구도 돕지 않으면서 친척들과 멀어지게 됐고 딸과 아들은 모두 해외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딸과 아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멀어지게 됐다고 했죠. 때문에 사모님의 몸 상태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장례식을 치른다는 소식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딸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뭔가 남겨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거기 먼저 가보자. 집에 서랍도 열어보고. 그래도 사모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자식들 찾아주는 건데 그게 왜 싫어? 분명 연락처는 가지고 있을 거야.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짐을 빼야 하는 상태니 저는 저희 둘이 살던 방으로 갔고 딸은 사모님이 계셨던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뭔가를 찾았는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 가족들인가 봐. 사진 있어.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뒀더라. 아들이랑 딸?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할머니는 한 번도 말을 안 하던데 자식이 둘이었어. 어디 보자. 어? 엄마 왜 그래? 본 적 있어? 저는 그 사진 속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굳고 말았죠. 왜냐하면 사모님의 젊은 시절의 모습 오른쪽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 밝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제 첫 번째 남자친구이자 제 딸의 친부인 대준 씨였으니까요. 손이 덜덜 떨리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뒤늦게 사모님이 제게 준 편지를 떠올렸고 저는 가방 속에서 그걸 찾아서 펼쳤습니다. 그러자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모두 해소가 됐죠. 편지의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름을 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잊을 수도 없지. 내 아들이 네 이름을 부르며 힘들어하던 걸 곁에서 지켜본 게 나였으니. 그러다가 널 다시 만났어. 내 얼굴은 병마로 많이 달라졌으니 넌 날 기억도 못했지만 난 한눈에 알아봤고 악연인지 우연인지 모를 상황에 나는 널 원망하고 미워했다. 난 너 때문에 내 아들과 멀어졌는데 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니 우습더구나. 근데 넌 내게 너무나 잘했어. 그러다 보니 분노보다는 후회가 됐지. 그때 널 받아줬더라면 난 꽤 행복한 노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단다. 욕심이었어. 나도 이 동네 여자들처럼 타고난 부잣집 사모님이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애들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괴팍하게 굴었다. 그 과정에서 내 딸과 아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어. 딸은 결국 시댁에서 온갖 멸시와 구박을 당하다가 이혼당했고 아들은 너와 헤어지고 일까지 그만뒀으니 사실 그 일의 원흉은 네가 아니라 나였어. 그러니 내가 이런 벌을 받게 된 거겠지. 그러다가 네 딸이 예쁜 주혜가 내 아들의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 혼자서 그 아이를 키웠을 너를 떠올리면서 나는 매일 나를 죽이고 싶었다. 너무나 후회했어. 너에게 했던 그 모진 말들을 했던 나를. 미안하다. 정말로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난 너에게 그토록 긴 시간의 고통을 줬지만 너와 함께 있던 반년이란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단다. 부디 지금이라도 날 용서해 주지 않겠니? 그 뒤에는 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라는 당부의 말이 적혀 있더군요. 또 편지의 끝에 나의 며느리에게 못난 시애미가 라고 쓰여 있었고 편지에는 명함이 동봉되어 있었죠. 하나는 변호사, 또 하나는 대준 씨의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끝내 그 편지를 잡고 눈물을 흘렸고 당황한 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죠. 주위에는 의외로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나온 사진을 뚫어져라 봤죠. 진짜 나 아빠 닮았네. 아저씨가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알겠다. 또 할머니가 왜 나한테 그렇게 따뜻했었는지 알겠어. 날 보면서 아마도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 그렇지. 아마도 그렇겠지. 하지만 너 자체만으로도 많이 좋아하셨을 거야. 나도 알아. 눈빛이 그랬거든. 가장 먼저 한 것은 남편과의 이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혼서리에 또다시 협박을 했지만 변호사 앞에서는 꼬리를 말더군요. 사모님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제가 앞뒤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사모님이 생전에 부탁하셨다면서 소송에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돈으로 해결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소송 어쩌고 하던 남편은 소송까지 가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는 말에 결국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협의 이혼을 해줬고 그렇게 남편과의 끔찍한 결혼 생활은 빠르게 종지부를 찍게 됐네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대준 씨에게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의 편지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절 그리며 홀로 있다고 했는데 전 그게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뭔가 배신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연락을 못할 것까지 감안을 하셨는지 그 부분 역시 자동으로 연락이 가게 만들었더군요. 제 딸 주혜에게 남은 재산 모두를 넘긴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가 상속권자인 대준 씨와 여동생에게 연락을 따로 하게 됐고 어머니의 죽음과 제 딸의 존재까지 모두 알게 된 거였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대준 씨는 바로 저에게 달려왔죠. 왜 말 안 했어? 임신하고 얼마나 혼자 무서웠어. 도대체 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난 그것도 모르고 여동생이랑 바로 해외로. 당신 잊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왜 그랬어? 왜 평생 혼자 있었어? 난 재혼도 하고 오빠 다 잊고 살았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남긴 유서 봤어. 엄마 죽기 전에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소식 듣고 후회하면서도 당신이 곁에 있었다니 안심이 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진 모르겠지만 난 이거 운명이라고 생각해. 저는 대준 씨를 밀어냈습니다. 오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난 좀 그래. 아니,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너 그렇게 못 보내겠어. 내 딸도 당신도 내가 옆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만은 물러나지 않을 거니까. 그니까 당신도 나 밀어내지 마. 천천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볼 테니까. 그 사람은 오랜 시간을 들여 아주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딸에게도 그리고 또 저에게도 그랬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두 번은 뛰지 않을 것 같은 심장이 뛰더군요. 그 사람이 좋았고 저 역시도 대준 씨와 평생을 함께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걸 눈치를 챘는지 제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길어. 그래도 엄마는 좀 무서워.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망설여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쳐버리면? 내 결혼 생활도 그랬잖니. 내 욕심에 너만 상처 줬고 널 힘들게 만들었잖아. 엄마는 후회는 안 하잖아.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그때 가서 좋은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 날 덜컥 임신했을 때도 엄만 그랬다며. 너무 행복했다고. 내 덕에 아빠 있고 잘 살 수 있었다고. 내가 아니었다면 홀로 힘들었을 텐데 덕분에 잘 지냈다고. 난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서 참 좋았어. 나도 그런 엄마를 닮고 싶고. 그러니까 엄마, 무서워하지 마. 응, 주혜야. 너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저는 딸을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어느덧 훌쩍 자란 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죠. 그렇게 저와 대준 씨는 혼인신고를 하면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던 바로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죠. 그게 벌써 1년 전의 일이네요. 현재는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제 딸은 공무원 시험을 포기했어요. 이전에는 빨리 취업해서 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선택했던 일이었지만 생활이 여유로워지자 딸의 시야는 많이 넓어졌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꿈을 찾아보고 싶다며 미국에 살고 있는 아가씨의 집에 머물며 여기저기 여행을 하고 있죠. 덕분에 저도 그런 딸을 위해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건 둘째치고 만약에 딸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저와 남편도 이민을 가기로 했거든요. 물론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제 남편이 딸바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차가 달라서 전화를 못 받을까봐 가슴팍에 휴대폰을 올리고 자는 것만 봐도 그랬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딸이 있다는 거라도 알았다면 같이 시간을 못 보낸 게 너무 후회가 되거든. 지금도 예쁜데 어릴 땐 더 귀여웠을 거야. 그렇지? 후회를 왜 해? 덕분에 시간 가는 걸 아까워하고 좀 더 소중해졌으니 좋은 거지. 그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도 후회보다는 노력을 할게. 얼른 비행기표부터 끊을까? 저번 주에 다녀왔잖아. 아직 사흘도 안 지났고. 그럼 내일? 여보, 딸 여행하러 갔다가 매번 급하게 집에 오고 있잖아. 응? 알았어. 그럼 다음 주. 이게 노력이라니까. 당신 말처럼 더는 후회하기 싫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전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또 제게 했던 모진 말들을 죽기 전까지 내내 후회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조금 더 빨리 이혼을 하지 못한 걸 후회하죠. 하지만 저는 후회를 줄이는 법을 알고 있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이걸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후회는 우리를 어제에 묶어두지만 선택은 우리를 내일로 이끈다는 것 말입니다. 어차피 후회라는 건 바꿀 수 없는 걸 걱정하는 것에 불과하니 그 후회 속에서 배우고 성장했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뜻이죠. 제 이야기가 뭔가를 선택할 때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 모두 후회 없고 선택만 가득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